잠들기 전 수많은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저축해놓은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끝없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걱정과 불안은 더욱 짙어지죠. 때로는 마음을 송두리째 잠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끊임없는 생각들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양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며 남을 이해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어서는 쌓는 것이 공부이지만 늙어서는 덜어내는 것이 공부라고 말하며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의 지혜를 제시했죠.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한 자책,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 두렵다는 사실, 슬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양용 선생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것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들은 형체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이리저리 흩어지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면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생각들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변하면서 명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공책을 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써보세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것이 걱정이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렵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불안하다. 처럼 말이죠. 이렇게 쓰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실제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병원비가 걱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보면 됩니다. 글쓰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글로 남겨두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고민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10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처해보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식의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복잡한 생각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떠돕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죠. 우리는 어제의 호흡을 할 수 없고 내일의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가능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날숨에서 배가 가라앉는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오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해도 놀랍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역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 바르게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뇌의 편도체, 즉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의 활동을 줄이고 전두엽의 활동을 증가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으며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번의 깊은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생각들은 더욱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신체 활동을 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격렬한 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집 앞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의 주의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걷기가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자이고 다른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다 라고 하시며 이 두 글자만 평생 실천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산책로를 걷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자라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온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안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정약용 선생님 역시 유배지에서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날씨가 화창해서 빨래를 잘 말릴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태도입니다. 5번째 방법은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기법인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건강, 경제 불안, 외로움, 후회 등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아, 또 건강 걱정 시가 찾아왔네. 오늘은 경제 불안 시가 왔구나. 이렇게 마치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건강 걱정 자체가 아니라 건강 걱정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자는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이고 후자는 생각을 관찰하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생각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 시, 오늘은 왜 왔어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게 걱정이라면 검진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해결책도 분명해집니다. 반면 막연한 불안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고 했습니다. 확실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설령 나쁜 소식이라 해도 그것이 명확해지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이 정확히 두려운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6번째 방법은 타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과의 깊은 교류를 말합니다.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며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이렇게 고립되면 생각은 더욱 깊어지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마치 혼자 밀폐된 방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듯이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마음도 탁해집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노인 상담 서비스도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또 다른 이유는 무료함과 무의미함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만 많아집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실존적 질문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큰 보람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하는 등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천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였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8번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였고 자연과 단절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새들이 그의 위로자였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보세요.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귀임,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우리에게 규칙적인 리듬을 주고 생명의 순환을 느끼게 해줍니다. 9번째 방법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나 미련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날의 도전, 가족과의 추억,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들도 치유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10번째 방법은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두려움이 많은 노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시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면 그것은 더 큰 공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든 중요한 것은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감사할 일들, 남기고 싶은 말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 분배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등을 정리해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고인의 뜻을 알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여기까지 10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의 근본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생각들과 싸우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며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상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고 가능하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전 시간에는 의미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짧은 낮잠을 자거나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전화 통화로 연결을 유지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혔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호흡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일과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안에서 큰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이 올 때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전에는 그 감정에 휩쓸려 하루 종일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며 결국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강해집니다. 차이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면 외부 세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자녀들을 가르쳤으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외부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을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성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함,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아는 통찰, 이런 것들은 젊음에서는 얻을 수 없는 노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찾아오는 여러 생각들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은 자신을 더 잘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고,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으며, 후회는 아직 고쳐야 할 관계가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메신저로 받아들이면 그것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고 편안해도 되고 행복해도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오래된 친구와 짧은 통화를 할 때, 이런 순간들에서 느끼는 잔잔한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후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찰하세요. 둘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즉 글쓰기, 호흡, 운동, 감사, 자연 연결, 의미, 정리, 수용 등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셋째, 근본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생각들을 적이 아닌 메신저로,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은 점점 힘을 잃고 대신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구나 하고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시간입니다. 석양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아름답듯이 노년의 지혜와 평화는 젊음의 열정과는
다른 빛을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그런 아름다운 석양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모든 방법들이 완벽하게 실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인생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